우선 처음으로 대파 창립과 창립과 나치의 비판 쪽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대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도이체 필름 아게는 악지언스게델샤프트. 독일의 주식에서는 여기 나오는 아게로 하죠. 악지언스게델샤프트를 주식회사라 그렇게 악지엔 주식회사는 뜻이고요. 여기서 약칭해서 대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언제 세워지냐면 대파는 동독이 언제 멸망했죠? 동독이 언제 멸망했어요? 1990년 10월 3일 우리나라 개천절입니다. 우리나라 개천절하고 동독이 공식적으로 멸망한 사이 독일 통합의 날이 1990년 10월 3일입니다. 우리 개천절과 같아요. 근데 동독이 붕괴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 가을부터 이제 분기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듬해 지나가면서 소위 가을에부터 시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시의 그런 구호가 Wir sind das Volk. 무슨 말이죠? Wir sind das Volk.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국민이다. Wir sind ein Volk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뒤에 Wir sind ein Volk라고 하는 구호도 외쳤고요. 1989년 9월에 가을이죠. 가을에 이른바 시위가 일어나게 되죠. 소위 몬탁스 데몬스트라션. 월요일마다 시위를 하게 되죠. 동독 주민들이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친 게 Wir sind das Volk라고 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공화국의 국민이다. 이게 이제 소위 주권의식이죠. 주권의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저쪽에 공산주의 국가는 대부분 다 그렇죠. 말로는 공동생산, 공동분배인데 그렇게 해서 모두 다 평등한 계급 없는 사회. 공산주의 그런 이론이 계급 없는 사회입니다. 소위 말해서 클라센로제 게델샤프트 계급 없는 사회를 이제 추구하는 건데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계급이 엄청나게 있죠. 계급이 엄청나게 있는 위에 나오는 그런 지도부만 이렇게 고위고식하고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아주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식을 하게 된 비어진 다스포르. 우리가 바로 국민.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구호가 Wir bleiben hier라고 하는 그런 구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남는다. 우리는 서독으로 이주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Wir bleiben hier. 그 다음에 Wir sind das Volk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게 1989년 가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까지니까 1945년부터 1990년도 46년간 46년간 정도 그때가 존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그 시기에 대한 첫 출발 얘기를 합니다. 독일이 언제 망했습니까? 나치 독일이 언제 항복을 했죠? 무조건 항복. 소위 말해서 베딩궁슬로제 카피툴라치온이라 그럽니다. 베딩궁슬로제 항복을 하는데 항복을 하는데 아무 조건을 달지 않는다. 우리는 패전했기 때문에 아무 조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라는 뜻이니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항복을 한 게 1945년 5월 8일 밤입니다. 그래서 5월 8일 밤에 하고 5월 9일 날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나치 독일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의 항복이에요. 무조건 손대는 거죠. 그인데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그래서 이제 동독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1946년 1년 후에 5월 17일에 베를린 소비에트 연방 그러니까 이제 나치 독일이 하고 패망을 난 다음에 이제 소위 열강이 이제 독일을 점령하게 되죠. 베를린도 네 구역으로 나눠서 점령하고 동독도 독일 전체도 네 구역으로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소련 구역, 미국 구역, 프랑스 구역, 영국 구역 이렇게 네 구역이 되죠. 나누어지게 되는데 소련 구역에 해당되는 것이 베를린이 동베를린이고
그 다음에 이른바 동독에 해당되는 부분이 소련이 가나라는 구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대파 영화가 만들어지게 되죠. 예, 그게 베를린 클라우젠 거리에 설립된 대파로 인해서 1년 동안 영화 제작을 준비하고 있는 필름 액티브. 필름 액티브라는 것은 영화를 만드는 그런 단체, 대파가 설립되기 이전의 단체를 필름 액티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해체가 됩니다. 이것은 원래 1917년 이후 베를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와 나치 시대의 독일 영화를 생산해왔던 유니버셜 영화제, 이른바 우파가 행정부서가 있던 곳이 되겠죠. 예, 우파 여러분 압니까? 우파 어떻게 쓰죠? 우파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여기는 필름 액티브, 필름 액티브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필름 액티브, 영화 대파 이전에 영화를 만들던 그런 단체 이름이 필름 액티브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파의 행정부가 있던 곳인데 대파의 설립으로 인해서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되고, 이래서 우파는 그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가 1948년에 완전히 폐쇄됩니다. 그러니까 1917년에 만들어진 우파가 1948년에 폐쇄가 되게 되죠. 내가 그 표현제 영화 또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 영화 할 때 우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7년 베를린에서 가까운 포츠담의 바베스베르크 자리를 옮긴 대파는 독일 통일 후 1992년 프랑스의 다국적 환경기술 기업인 CGE에 매각될 때까지 존속되면서 40년간 존속하며 약 750편의 영화와 540편의 텔레비전 영화를 제작하게 됩니다. 대파 창립 이래 소련 군사 행정부의 선전장관인 게르세이 툴파노프라고 하는 그런 대령이 대파의 중요한 과제로서 독일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전투, 모든 독일의 양심에서 나치즘과 군국주의 잔재를 뿌리 뽑을 것, 순수한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의미에서 독일 국민의 교육, 특히 독일 청년의 교육을 위해 투쟁하면서 다른 민족의 나라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라는 발언을 하게 됩니다. 대파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언은 소비에트 구성주의 영화 이래로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해 영화의 교육적 효과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영화사에 보면은 소련, 소위 그 소비에트 공화국이죠. 소련의 그런 영화, 초창기 영화, 소위 구성주의 영화, 누구 있습니까?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 이런 사람들, 에이젠슈타인 이런 영화들, 그다음 알렉산드로프 같은 이런 사람들의 영화, 이런 거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이른바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영화인데, 이데올로기 확산을 위한 구성주의 영화, 소위 몽타주 기법으로 유명한 이런 영화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왜 필요했냐 그러면은 이데올로기 교육을 위해서 영화가 지니고 있는 그런 기능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벌써 인지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공산주의 국가 또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영화는 대부분 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교육적 국가예요.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 백성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죠. 이런 효과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 국민의 교육을 통한 독일의 민주화는 영화의 민주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소련 점령 구역에서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3개국의 점령 구역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집니다. 이 교육의 의미, 이런 것은 소련 구역에서 동독으로 나타나고 소련 구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그런 열강들이 점령했던 그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이라고 하는 관점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민주화에는 나치즘과 국가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찬양하는 영화, 민족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영화, 전쟁과 군국주의를 높이 평가하는 영화, 독일 역사를 조작하거나 사개 열강의 정보를 비난하는 영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허락되지 않죠. 또 1940년 5월 1일 영국 점령위원회의 5월간지 영국
구역 리뷰, 브리티시 존 리뷰에서는 정치적 재교육, re-education, political re-education과 문학, 음악, 연극, 영화 등 문화적 재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러한 책임감을 떠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재교육의 필요성은 독일 국민에게서 이때는 뭘 재교육을 하냐 그러면 국가 민족주의, 소위 군국주의 사고방식을 재교육하기 위한 나치즘이죠. 나치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기 위한 이러한 재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점은 동독과 서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영국뿐 아니라 다른 상계국도 이런 재교육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화를 검열하고 감독, 영화 제작자와 영화관 소유자에게 허가를 해주며 주간 뉴스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주간 뉴스를 직접적으로 독일 국민의 재교육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주간 뉴스. 요즘에 우리가 주간 뉴스가 없습니다만은 주간 뉴스가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영화에서 1970년대까지 주간 뉴스가 있었어요. 주간 뉴스라는 것은 보켄샤우, 독일어는 보켄샤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일주일간 일어났던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주간 뉴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간 뉴스에는 정치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주간 뉴스는 일주일에 일어난 사건들을 단편적으로 관객에 보여주는 기능하며 여기에서 시대고 있는 시대의 이미지는 관객의 정서를 높이면서 정서적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는 압도적인 영화, 소위 Affektives Überwältigungskino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 점령구에서의 주간 뉴스는 목격자, Der Augenzeuge, 이거 영국 점령구에서의 주간 뉴스는 영화 속의 세계, 벨팅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 미국 점령구에서의 주간 뉴스는 이미지 속의 세계, 벨팅빌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 점령구에서의 주간 뉴스는 세계를 바라본 블릭 인디 벨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 모습에 있어서 관객의 감정을 고양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재교육은 소련이 1900입니다. 1948년 3월에 다른 상계국 열강과 입장을 같이 하기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냉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러한 사개국 점령군의 재교육은 공동으로 시작됩니다. 시각은 좀 틀려요. 소련이 동독의 주민을 재교육하는 거하고 3개 열강이 서독의 주민을 재교육하는 거하고 목적은 좀 틀리지만은 어차피 그 나치 독일의 이데올로기를 제거하는 교육을 통해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유사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1948년에 특히 뭐가 나타납니까? 소위 우리가 냉전이라고 하는 거, 칼트 크리그라는 거죠. 냉전이라는 용어가 이때부터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소련 점령 구역에서는 주간 뉴스의 슬로건으로서 스스로 보십시오, 스스로 들으십시오, 그리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내걸고 있습니다. 이 슬로건은 영화의 민주화를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스스로 보고 스스로 듣고 스스로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영화를 보는 관객에게 자발적으로 맡기고 있는 민주화적 그런 조치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것 같이 이런 슬로건을 내건다 이런 얘기에 이에 주간 뉴스를 주관적으로 이끈 쿠르트 메츠히는 후일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삶을 다시 생각하도록 사람들을 제거하고 이에 대해 스스로 지켜들어가며 준비된 해결책을 따르도록 하기를 원했다. 책임지고 있던 쿠르트 메츠히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초의 대파 영화 오늘 우리가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최초의 대파 영화 이런 말씀은 반나치 영화의 시작을 얘기할 수 있는 최초의 대파 영화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파의 최초 영화는 1940년 10월 15일에 상영된 볼프강 슈테프라고 하는 그런 감독의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Die Mörder sind unter un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1946년 영화예요.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이 영화는 민주주의와 휴머니즘의 의미에서 독일 국민의 재교육을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주간 뉴스와 같은 기록 영화가 아니지만은
실제적인 폐허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가식없는 현실 내지는 제시된 명백한 사실, 이른바 에비덴츠 데스 게자이크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시된 명백한 사실로서 슬픈 현실을 실제로서 함께 경험하게 한다는 점에서 부분적으로 기록 영화의 묘사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영화는 관객의 강렬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는 압도적인 영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나치 시대에서 이전된 영화와 재상영된 영화를 통한 흥행 수입으로 만들어진 영화라고 하는 점에서 제작 과정에서 나치의 이데올로기가 배치되는 역설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영화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파가 재정이 많이 부족했죠. 그래서 대파가 1946년에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일이 통일하고 대파라고 하는 영화 기구가 만들어지는 그 시대에 1년 동안 시간적 개입이 있습니다. 1년간의 시간적 개입이 있는데, 그 1년 동안에 동독 주민들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대파가 만들어지긴, 소위 말해서 동독의 이데올로기에 따른 그런 영화가 만들기 이전까지 1년간 영화가 상영됐었죠. 그 영화는 나치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나치 시대에 만들어진 영화, 특히 나치의 그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축소된 내지는 제외된 이른바 코미디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들이 많이 상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상영을 하면서 그게 재정적 수입이 있게 되겠죠. 주민들도 입장료를 받고 재정적 수입이 있게 되는데, 그 재정적 수입으로 만든 영화가 이게 대파의 첫 번째 영화인 살인자는 우리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인자는 우리들 중에 있다 영화 자체가 반나치즘 영화인데, 반파심 영화인데, 이 반파심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파심 영화를 상영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의미를 얘기를 한다, 이런 것이죠. 역설적인 의미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상영된다는 공교롭게 뉴른베르크의 전범 판결이 집행된 날과도 일치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영화가 상영된 그런 날이 뉴른베르크 전범, 그래서 이 시기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1940년 10월 15일에 만든 영화인데, 네, 그런 것이죠. 이러한 일치는 이 주인공의 주제인 살인자에 대한 죄의식 문제를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영화는 서독에서는 1971년 12월에 비로소 상영되어지게 됩니다.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한번 볼까요?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영화 대파의 첫 번째 영화에 해당되겠습니다. 네, 볼프가 슈타우테 감독 이름이고요. The murderer are among us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부제가 Die Stadt hat kapituliert. 이 도시가 항복해. kapituliert 항복하다는 뜻이죠. Die Stadt hat kapituliert. capitulated. The city has capitulated.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막으로 나와 있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뭡니까? 보고 있는 것이 베를린 1945년도 베를린을 보고 있어요. 그 베를린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완전히 깡그리 파괴됐습니다. 모든 걸 파괴되는 걸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 같은 게 사람 죽은 그곳에 그냥 묻고 그냥 십자가만 표시해줘요. 그 죽음의 모티브죠. 그러니까 파괴, 폐허, 죽음, 이런 것이 무질서.
그죠? 이런 것이 지금 강하게 우선 이 자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티브적으로 이 영화죠. 이 그대로 보여주고 이런 걸 폐허 영화라고 그래요. 우리 문학에서도 독일 문학에서 1945년부터 1945년에서 1950년대 특히 48년, 9년 이런 데 일어나는 그런 문학들 우리는 폐허 문학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폐허 문학은 트림러 리터라투어 그것처럼 이런 폐허 것을 보여주고 이런 것을 우리는 폐허 영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트림러 필름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탈리아 네오리얼리즘의 영향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죠. 네오리얼리즘은 현실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영화가 이탈리아의 그런 영화인데요. 조금 더 볼까요? 어린애들이 오고 있고 그 함께 주인공이 오고 있습니다. 이 한스라고 하는 이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근데 보이는 게 이제 주인공이다. 그리고 보이는 게 Das moderne Kabarett Tanz Stimme Humor라고 하는 탄츠 로컬이 보이죠. 스탠스 로컬 이제 이게 보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이런 것이 잠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약간 오버랩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은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 뭐 이 안에 객실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객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모자라서 뭐 지붕이 뭐 이게 난간에 전부 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열차입니까? 소위 귀향 열차. 그러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사람들. 이른바 귀향 영화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로 하임케어 필름이라고 얘기하시고 문학도 역시 귀향 문학 있죠. 하임케어 리트라투어 이런 건 상당히 많은 모티브들이 지금 굉장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귀향의 모티브예요. 귀향의 모티브, 아까 탄츠로 가는 유흥의 모티브 이런 거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굉장히 좀 축약돼서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이제 저 여주인공입니다. 여주인공이 그런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귀향자로서 돌아오는 여주인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등에 뭐라고 써 있죠? PW 전장포로를 써 있고 요거는 저 포스터가인데요. 포스터 뭐라고 써 있습니까? Das schöne Deutschland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운 독일. 폐허인데 아름다운 독일의 포스터가 벽에 걸려 있는데 그것도 힘없이 걸려 있죠. 하나의 그런 못이 빠져서 비슷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런 것들. 그다음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맑은 하늘과 완전히 다 부서진 건물, 폐허 건물의 그런 지붕 내지는 뭐 첨탑이란 대죠. 이런 것들이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 좀 시작하고 있는데 다시 볼까요? 예, 살인자는 우리 쪽에 있다라고 하는 이 전후 독일의 최초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폐허 영화, 트림러 리터로 시작하고 있고요. 소득의 최초의 폐허 영화로 하고 있는 영화로는 미국 점령구에 상영된 요셉 폰 바히의 그리고 우리 위의 하늘이 Und über uns der Himmel 1947년에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이거보다 앞서죠. 이 영화는 살인자는 우리에게 있다와 유사한 주제를 지니고 있지만 감정과 미래 지향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폐허 영화에서의 폐허는 미장생의 구조화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장생인데, 미장생은 장면을 만들어서 미장생이라고 그러죠. 폐허 영화에서는 폐허 자체가 장면, 프레임의 장면성에 구조화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영화에서 표현주의 영화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특징으로는 표현주의 영화기법의 특징으로는 왜곡된 카메라 각도, 강한 윤곽을 보여주는 실루엣, 대각선, 그리고 무거운 그림자 이런 것들이 표현주의의 영화 기법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표현주의 영화 보면 대각선, 비슷한 사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표현주의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칼리가리 박사의 밀시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나타나고 실루엣, 빛과 그림자 실루엣, 무거운 그림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대파 영화 시장으로서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라고 하는 이 영화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체의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영화는 어떻게 해서 나치즘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 나치즘의 죄까지 묻고 있습니다. 즉 이거는 전쟁터에 일어난 범죄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과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해서 동독영화에서 끊임없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반파시즘 영화의 시작. 이 반파시즘 영화는 1940년대,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후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파시즘 영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영화 장르적인 의미에서 반파시즘 영화라고 하는 장르적 의미에서 다른 장르와 보다 더 다른 장르보다 더 상당히 두드러지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동독 영화의 장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치즘이 일으킨 전쟁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반파시즘의 보완으로서 역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역사의 전복과 과거를 전복하는지, 역사의 전복과 과거를 전복하고 있는지 의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과거를 역사 그 자체로서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살인자는 우리에게 있다는 원래 제목은 내가 살해할 남자, der Mann, den ich töten werde, 내가 살해하게 될 남자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제 바뀌게 된 거죠. 영화는 사기고 점령국에서 모두 상년을 위해 제공되었지만 대파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동독뿐만 아니고 서독 지역에까지도 작품 상년을 의뢰했지만 상년해달라고 의뢰했지만은 다른 쪽에서는 허락을 안 하고 소련만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소련 군사 행정처의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영화가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소련 군사 행정청을 SMAD라고 얘기하는데 이곳에 문화 관리했던 알렉산더 딤슈츠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소령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 영화가 성공을 거두고 사람들이 영화에서 나온다 그러면 길거리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물론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수에 대한 바람을 원망이죠. 바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 기름을 말해야겠습니다. 이 복수의 주제가 이 영화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살인자가 있다는 것은 살인자는 물론 나치 시대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나치 시대가 무고한 양민들을 살해한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살인자가 다시 말하면 무기한 사람들 다 살인자에 들어가는 방조한 사람도 다 살인자에 들어가는데 묵인하고 방조한 사람들 독일을 미트로이퍼라고 그럽니다. 로이퍼는 달려가는 사람, 미트로이퍼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들도
그러한 살인죄 부류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삭제판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스 메르텐스는 전쟁 범죄를 쏘게 되어 있으나 이 장면을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주인공,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장면에서 터벅터벅 부서진 파괴된 베르린 시내를 걸어오는 주인공 있죠? 그 주인공이 이미 한스 메르텐스라는 사람인데 마지막 장면에 권총을 들고 그 사람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찾아가서 권총으로 자기가 죽이려고 그러다가 죽이려고 하는 장면인데 이게 이제 소련 아까 얘기하고 있는 군사행정처가 검열 과정에서 이 과정은 좋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암시하는 가족으로 바뀌게 돼서 제목도 바뀌게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보았던 거예요. 살인자는 오류정에 있다는 오프닝샷의 이러한 가점의 속선 1941년 무참히 폐허가 된 도시 별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샷은 도시가 항복되었다라고 하는 자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첫 장면에서 영화는 대비되는 이미지를 껴쓰시고 있습니다. 시간과 표적으로 도로를 걸어가는 남자 주인공 메르텐스와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이 노는 모습, 조그만 십자가가 세워진 무덤에 제시하는 죽음의 모티브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삶의 모티브, 폐허 속의 카베라가 봤었죠? 카베라와 사람을 가득 태운 배, 채운 채 베를린으로 돌아오고 있는 기차의 오보레, 힘없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전쟁 포로와 벽에 비스듬하게 걸린 아름다운 독일이라고 하는 포스터, 그 다음에 무너진 건물과 푸른 하늘들의 대조적인 이미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겁니다. 이미지 내러티브가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비되는 이미지 교차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흑백 영화는 그림자를 두드러지게 하면서 대각선이나 비스듬한 지평선을 보여주고 있는 기법을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칼리그레 박사의 밀실이나 메트로폴리스와 같은 표현주의 영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주의 영화 기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영화에 이어지는 시퀀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남자 주인공 메르텐스가 베를린으로 돌아오는 것 같이 기차에서 내린 여자 주인공 수잔느 발러, 아까 그 여자 주인공 있었죠? 여자 주인공 이름이 수잔느 발러라는 여자 이름인데, 이 주인공도 1940년에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라는 이유에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지만 종전 후 베를린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은 아까 그 여자 주인공의 아버지가 나치 시대의 공산주의였어요. 공산주의라는 그런 이유로 강제 소유소에 갇히게 돼요. 강제 소유소에 갇히게 된 커다란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유태인이고 하나는 공산주의입니다. 물론 유태인이 훨씬 많겠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이 여자도 이 영화에서는 그런 연유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전후 독일 최초의 귀향 영화다. 이 영화는 아까 얘기하는 하임 테아트르 필름이라고 했죠. 귀향 영화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수잔느는 아까 여자 주인공은 나치대 민족 사회주의 신문사에서 일했던 사진작가입니다. 직업으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종전 후 그녀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녀 아버지 친구인 몬트샤인도 같은 집에서 안경집을 운영하고 있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실종되었던 아들 소식을 듣기를 바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에게 아들의 편지가 도착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았던 이 수잔느 집은 조금씩 볼 건데, 수잔느가 얼마 전부터 외과 의사인 군의관인 한스 메르텐스가 들어와 살고 있다. 아까 그 주인공 한스 메르텐스라는 주인공이 있었죠? 이 사람이 군의관이었어요. 나치 시대에 군의관으로서 있었는데 이제 수잔느 집에 들어와 살면서 이 얘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잠깐 더 볼까요? 네, 앞에 부분에 도입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술 취해. 배 트렁크 돼 있다. 항상 술을 먹고 다닌다. 술 취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집에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래서 샨데 치욕이다. 주준배가 이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치욕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게 마찬가지. 여기도 빛과 그림의 어둠의 대비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죠. 여기 이제 표현의 기법을 얘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수잔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안경방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의 걸 가고 있는 거죠. 아까 옵티계라고 써 있죠. 안경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기의 그런 Entschuldigen Sie, dass ich noch so spät komme, aber ich bin ganz verzweifelt. Ich habe meine Brille verbrochen, den Bügel. Können Sie das heute Abend noch lösen? Löten kann man das überhaupt nicht. Aber ich will mal sehen. Ich werde wohl noch ein passendes Gestell finden. Ach, nicht. Ich brauche die Brille morgen frisch im Büro. Das ist meine einzige, wenn ich die nicht habe. Ja, dann muss die Brille eben bis morgen früh fertig sein. Aber ich muss um 7 Uhr aus dem Haus gehen und da hat sie doch noch zu und ich habe 2 Seiten Weg. Se lo proprio se non morgen früh la Tür und hier Brille ab. Vielen Dank, wieder weiter. Guten Abend. Vielen Dank. So schön. Petting. Nochmal, Sie können aber schon. Was ist denn los? Was steht denn in deinem Foto? Sie sind wieder da. Nee. Das Fräulein Wagner. Was? Na, der ist gerade hier auf dem gleichen Flur, wo jetzt dieser Doktor drin wohnt. Keine Ahnung. Kommen Sie mal. 네, 여기서 나오는 이 아는 사람, 자기 친지인 이 옵티커 몬트샤이네. 몬트샤이네 이름은 달빛이죠. 달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안경 수선사. 그래서 아까 그 한 여자가 와가지고 자기 그런 안경에 파게 부서졌으니까 수술해달라고 얘기를 아주 급하게 내일 아침까지 수술해달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잠깐 나왔죠. 그래서 이게 안경의 모티브 이런 것이 새로운 아까 부서진 안경을 다시 고치러 온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어떤 시각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런 모티브로서 나타나고 있다. 안경의 모티브가 그런 의미를 여기서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티브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teressant. Kennen Sie damit gar nicht. Aber Herr Tüben, Ja. ich habe Ihnen doch erzählt, dass ich doch als meine jungen Leute 1941 abgeholt hat. Denken Sie nur, die Arme hat im Konzentrationslager gesessen. 네, 이게 나오죠. 그만 매춘, 다사르면 그 불쌍한 여자, 그 처녀가 워싱턴 디콘스트레이션에 저희 그 강제 수용소 캠프에 잡혀 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주변 등장인물을 얘기해서 이 여성의 주인공 이 여성의 나치 시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hen Sie, Vater, die haben Sie ja schon vorher abgeholt. 네, 아버지 때문에 특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Diese Angst vor der Freiheit. Angst vor den Menschen. Und Angst vor dem Wiedersehen. 네, 상당히 두려움이 쌓이는 거죠. 자유, 그죠? 여기 다시 오는 거, 새로운 삶,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새로운 우리의 그런 고향인 도시를 보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앙스트, 이른바 공포. Wie damals. Sie arbeiten, als sei nichts geschehen in all den Jahren. Es ist wie ein... Ich kann es doch gar nicht fassen. Ja, das ist ein Glück. Glück. Ja, das ist das Einzige, was ich aus dem Keller zwischen Schutt und Trümmern gerettet habe. Man hat mich immer ausgelacht, dass ich nichts wegwerfen konnte. Und jetzt ist dieser Kram der Anfang zu einem neuen Leben. 그래서 그 파괴 속에서 자기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영화의 남주중에서 나오는 한스 쭉 이에 보면은 한스 메르텐스라고 하는 실직자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에 대한 기억에 사로잡혀 있는 그는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맨날 술을 마시고 이제 술로서 망각의 술의 모티브가 망각의 모티브로 이어지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주인공 한스 메르텐스 사람입니다. 예, 이런 점에서 그는 수잔과 마찬가지로 방강자, 아까 방강자의 미드로이프라는 표현을 썼었죠. 비자의적인 희생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범죄자와 무죄 판결을 받은 자 사이에 놓여 있는 자.
방관자는 직접적으로 행동에 가담한 사람은 아니죠. 그죠? 구경한 사람들입니다. 남이 어떻게 해서든지 한 그 자체에 대해서 구경한 자. 그러니까 범죄자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무죄 판결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놓여 있는 어디 부분에 놓여 있는 자. 이 사람들 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라고 하면서 방관자에 대한 하나의 그 비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치 시대에 참여했던 사람, 나치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나치 시대의 그런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그냥 살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그 사람들을 여기서 살인자라고 명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관자의 서사, 방관자의 서사는 주체성이 결핍뿐만 아니라 객관성 또한 부족한 것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메르텐스는 수잔의 도움으로 다시 일상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조금 지나고 보면은 이 메르텐스라고 하는 한스가 약간 수잔느라고 하는 그 여성의 집에 머물게 되면서 둘이 이제 가까워지고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르텐스는 수잔느와의 일상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동화 속에서만 성과 악을 구별하고 선택하게 되죠라고 메르텐스는 그 수잔느라는 여성의 얘기했어요. 선과 악의 구분은 동화 속에서만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이 성과의 구분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현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라고 낙담한테 도덕적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가 나치즘이 남긴 성과학이 혼자의 현실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그는 실자를 구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다. 전투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쭉 이렇게 하다가 방을 치우는데 수잔느, 아까 여성이 편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 편지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 편지는 어느 죽은 병사가 자기 부인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의 남편의 이름이 페르디낭 브리커너라고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는 방문자에게 이러한 일을, 방문자라는 것은 이 페르디낭 브리커라는 것은 물론 나치 군인입니다. 나치 군인이 자기 아내에게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죽으면은 자기 다른 사람한테 편지를 주면서 자기가 죽으면은 어떻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써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전쟁에서 부상을 당해서 무기를 땅에 누웠을 때 그는 동료 병사에게 이러한 경우를 준비했던 이별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항상 편지를 품고 다녔어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죽게 되면 이 편지를 남을 통해서 자기 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하는 그 이별의 편지를 전해줍니다. 그리고는 그 병사에게 총을 달라더니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지지만 그 동료 병사는 다름 아닌 한스 메르텐스가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페르디낭 브리커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건 나치 장교입니다. 자기가 이 영화의 맨 마지막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어떤 전쟁에서 죽어갈 위기에 처해, 부상에서 죽어갈 위기에 처해서 자기 부하가 이게 한스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부하였어요. 마침 그 사람한테 편지를 전해주면서 자기 부인에게 건네주면서 전해달라 하고 하는 그 편지를 수잔느가 받게 된다, 찾게 된다,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밝히지만 그 동료사는 한스 메르텐스입니다. 수잔느 메르텐스에게 페르디낭 브리커의 안부를 전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페르디낭 브리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한스라고 하는 사람이 페르디낭 브리커, 자기의 상관이었던 페르디낭 브리커 죽은 줄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수잔느 얘기로는 베를린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회사를 차려서 120명의 종업원을 거두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잘 살고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메르텐스 한스는 아까 주인공이죠. 자기 이전의 상관이었던 나치 군인이었던 이른바 이제 잔악한 나치 군인입니다. 살해자입니다. 이 사람 브리크를 찾아갑니다. 돈을 많이 번 그런 냄비로 철모를 만드는 사업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메르텐스가 그동안 주임 의사가 되었거나 자신의 병원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지만 한스는 실업자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브리크는 서랍을 그 당시 권총을 메르텐스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브리크는 부인 엘리자가 그녀의 집에서 자녀들과 함께 며칠 머물게 되는데, 메르텐스 박사와 함께 일을 꾸밉니다. 마치 메르텐스가 그를 유학으로 데려간 것처럼 하지만 배 한가운데서 그는 외투에서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 순간 한 여자의 소리를 지르고 의사를 부릅니다.
매튼스는 마지못해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딸인 에디트는 집에 누워서 곧 숨이 끊어질 그런 시기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브리티스는 부엌칼과 가스호스관으로 기관절개를 하고 수술하고 그 아이를 구합니다. 이 한스 메르텐스의 직업이 외과의사였어요. 군인으로서 외과의사의 직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수단나가 설치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바라보면서 이제 겨울이었는데 메르텐스는 프레시백으로 1942년 크리스마스 날 폴란드 동부전선의 사건을 생각합니다. 당시 대위였던 브리크너는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면서 인지를 사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자신한테 인지를 사살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의사였던 메르텐스는 야만적인 행위에 저항했지만 호소했습니다. 36명의 남자, 54명의 여자, 그리고 30명의 아이들을 사살하라고 명령하고 결국 사살됩니다. 이 살해의 시퀀스는 나치 범죄의 알레고리로 작동하였습니다. 곧이어 폭격이 있게 되자 대위는 부상을 당하고 메르텐스는 브리크너가 주는 이별의 편지를 전달하겠다 약속 그에게 자기 권총을 건네주게 됩니다. 이러한 프레시백의 얘기가 끝난 후에 메르텐스는 권총을 집어들고 집을 나서고 난 후 수잔나는 그가 남긴 쪽지를 보고 놀랍니다. 그 쪽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쓰여 있습니다. 브리크너가 살아있다. 브리크너가 살아있다.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쪽지를 남깁니다. 이 살인자는 우리 중에 있다. 이것이 이제 이 영화의 제목이 되겠죠. 그가 찾아가는 브리크너는 자신의 공장에서 직원들을 상대로 크리스마스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면. 네, 과거를 잊기가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죠. Wenn man ein Ziel hat und das Endlich einmal leben. Sie gehen jetzt hinauf in Ihre Wohnung. Ich möchte Sie da auf etwas vorbereiten. In Ihrer Wohnung ist nämlich ein Mann, der... Ein Mann? Was für ein Mann? 네, 이미 한 남자가 들어와 살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런 그런 상태. 네, 아까 내가 설명했던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쭉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쭉 전개되어 있고요. Was? Danke. Wir versuchen mal nach Hamburg. 네, 이거는 이제 그 수술한 장면이고요. Das Kompanie marschiert wieder. Und Sie? Eigenpraxis? Nein. Assistenzarzt? Nein. Möchten Sie was machen, Sie denn? 여기 그 브리크너라고 하는 자기 이전에 상관이었던 나치 대위였습니다. 나치들 한번 찾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이제 쭉 묻고 있는 장면입니다. Gar nichts. Das kann doch nicht Ihr Ernst sein. Der Doc hier gibt noch Arbeit genug. Nein, daran liegt es nicht. Was gibt's denn, Herr? Das Essen ist fertig, Vati. Dann komm mal her. Sag mal guten Tag. 네. Sieht ja aus wie Brett. Aber lassen Sie. Hier zu sein. Ja. Ade. 네, 권총을 다시 보여주고 이제 살해의 모티브를 상당히 강조하고 있죠. 자, 여기는 아까 아이를 자기가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가는 도중에 급하게 어떤 여자가 도움을 청하기 때문에 아이를 구해주는 장면입니다. 수술을 해서 아주 열악한 환경이지만 수술해서 아이를 구해주는 장면이 되겠죠. 이거는 그 뭡니까? 아까 얘기하는 그 대위, 브리크라는 대위가 그 대위 대조적인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한스는 굉장히 어려운 처해 있고 이 브리크리 대위는 아주 그 향락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두 가지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Was war damals im Krankenhaus? Nichts. Was soll er gewesen sein? Doch, es war. Ich hab einmal diese entsetzliche Wartezeit auf seinen Mord. Dann kam der Krieg. Friede. Ich bin froh, dass ich überhaupt einen bekommen habe. Du möchtest du keinen Weihnachten? 네,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아까 얘기한 크리스마스 장면이에요. Bist du weg? 네, 여기 잠깐 볼까요? Ich hab noch was zu erwähnen. Haben Sie das auserwählt? Oh, ich dachte nur, was Sie mit einem amerikanischen Soldaten gesehen haben. Sie haben sich so angeregt unterhalten. Was wollten Sie denn? Nur den Brief abgeben. Früher. Wo ist das denn, Doktor? Sind Sie da? Für Sie, bitte? Nein. Es war eine Nachricht für den alten Mondschein. Aber sie kam zu spät. Der Brief hat den Sohn. Ach, Sie hat so lange darauf gewartet. 이거는 이제 폐허가 된 부분인데 아까 이게 그 장면 잠깐 보자고. Säge der Wissenschaft. Immer noch. Friede. Natürlich. So ein Raum bringt erst die richtige Stimmung. Ja, Erinnerung. Und so viele glückliche Erinnerungen damit verbunden. Das trifft. Ja, Kopf. Bist du weg? Ja, 예, 여기 했던 부분이죠. 네, 그 다음에 hab noch was zu erwähnen. Wo ist das denn, Doktor? 예, 여기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에 교회 그 예배 부분인데요. Frieden auf Erden und den Menschen ein Wohlgefallen. Amen.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표현적 기법이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죠. 무거운 그림자, 실루엣 이런 부분들입니다.
Hand sein, auch schwer, hart. Aber nichts soll uns zu viel sein. Denn wir wissen auch, dass an seinem Ende ein friedliches Deutschland liegt. Das Deutschland, das wir lieben, das niemals untergehen darf, in dem die Gerechtigkeit regiert und die Menschlichkeit triumphiert. 예, 지금 이렇게 한 사람은 미래, 평화로운 미래, 그 독일을 위한 이런 미래를 우리가 같이 힘든 길이지만 같이 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전쟁 범죄자가 전쟁 후에 성공해서 자기의 그 종업원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창밖에서 이 사람의 그런 나치 시대의 행적을 알고 있는 한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의 연설을 들으면서 자기 종업원들에게 하는 연설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다른 걸 생각하고 있어요. 소위 그 플래시백 장면입니다. 그 시대에 사람들 이 사람의 명령으로 나치의 명령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던 그런 것이 지금 이렇게 플래시백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이제 한스라고 하는 주인공이죠. Geh raus zu der Hauptmann. Die Bewohner der linken Straßenseite stehen bereit. Hat hier keiner gedrückt? Nein, Hauptmann. Ich mit dir. Bitte, Hauptmann. 네, 처형하라 그러죠. 처단하라고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Merz, sehen Sie doch mal den Baum da. Fehlt Ihnen da nichts? Papa, Christoph, das kann doch nicht Ihr Ernst sein. Was kann ich mein Ernst sein? Sie können doch unmöglich alle die Menschen erschießen lassen. Frauen und Kinder. Was haben denn die Kinder damit zu tun? Nur weil irgendwo ein Schuss gefallen ist. Man weiß doch nicht einmal, wer es gewesen ist. 예, 두 가지 지금 뭡니까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그런 모티브가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후에 이 사람이 실제 했던 성탄절, 하나는 그 같은 성탄절인데 1942년에 그 성탄절 날 밤에 이 사람이 명령을 해서 양면을 100 몇 명이 되는 양면을 학살했던 그 성탄절 날 밤. 그러니까 성탄절에 또 다른 성탄절 날 밤의 얘기를 지금 해상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성탄절이 지금 교차되고 있습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한 사람은 성탄절의 의미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그 나치 이후에 성공했던 그 회사의 사장으로서 종업원에 얘기하는 성탄절을 얘기하면서 이때의 성탄절은 다른 의미의 얘기하는 성탄절이죠. 예. 그때는 사례의 모티브의 성탄절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Sind wir verrückt geworden, was? Verzeihung, ich weiß. Aber wozu diese unnötige Härte? Das ist doch Weihnachten. 네, 크리스마스 때요. Glück, Merz. Das ist mal so ein bisschen sentimental und nachsichtig. Man denkt zu viel an die Lieben in der Heimat und so. Jawohl, Abgrund. Aber auch an die vielen unschuldigen Opfer. Ich bitte einfach noch einmal zu bedenken. Es ist heute Weihnachten. 이 사람은 계속 크리스마스를 얘기를 하고 Ich 있습니다. habe alle Mühe gegeben, Abend vorzubereiten, denke ich. Wir werden nachher in aller Harmonie und Kamerad.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밖에서는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악민을.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내에서. 예.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편지 건네주는 장면이 드러나고요. 계속 해상 장면입니다. 여기 아까 편지를 건네주는 부탁하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시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사람을 살해하기 위해서 권총을 갖고 그 사람이 가는 장면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연설을 마치고 다른 데로 이동하는 곳에 가정인데 이제 몇 명이 찾아왔어요. 예, 여기에 나오는 무거운 그림자, 그죠? 이런 것들 이제 표현주의 전형적인 기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 거죠. 이제 살해할 목적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Verschnippt mal lieber, dass Sie gekommen sind. Wir werden zusammen feiern. Im Kreis der Familie. Was zu trinken habe ich. Was ist Ihnen denn? Was ziehen Sie mich denn so an?
Habe ich Ihnen was getan? 왜 자꾸 쳐다보냐고 자꾸 뚜렷하게 받아보면 이제 겁에 질려서 하는 얘기죠. Es ist ein eigenartiges Gefühl, eine Waffe in der Hand zu halten. Sind Sie da verrückt geworden? Was reden Sie denn da? Gottes Willen, du nimmst euch Hand aus der Tasche. Ja. Ich habe eine Pistole in der Hand. Merken Sie, was wollen Sie denn von mir? Brauchen Sie Geld? Wollen Sie... Ich fordere Recht. 돈이 필요하면 돈 주겠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 뭐가 정의가 필요하다. 프리크나 대위 그 당시에 자기 직책을 부르면서 나는 정의를 요구한다. Herr Hauptmann Bröckner. Rechenschaft. Wofür Rechenschaft? 36 Männer, 54 Frauen, 31 Kinder. Munitionsverbrauch 347 Schuss. Ja, was denn, um Gottes Willen? Da war doch Krieg. Da waren doch ganz andere Verhältnisse. Was habe ich denn heute damit zu tun? Jetzt ist doch Frieden, wir haben doch Weihnachten. Friedensweihnachten. 예. 전체적인 커다란 그림자 속에 갇히게 만드는 거죠. 평화스러운 크리스마스 날에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사람은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내 아내를 생각해 달라고 그러고 아이를 생각해. 여기 아까 수잔나예요. 여기는 저지하는 부분입니다. Ich danke dir. Wir haben nicht das Recht zu richten. Nein, Susanne. Aber wir haben die Pflicht, Anklage zu erheben. Sühne zu fordern im Auftrag von Millionen unschuldig hingemordeter Menschen. Was denn, was sind Sie denn von mir? Ich bin doch unschuldig. Hören Sie, ich bin doch unschuldig. Ich bin doch unschuldig. Ich bin doch unschuldig. Ich bin doch unschuldig. 이 사람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마지막 장면 감옥에 갇힌 건데 이제 그 아까 수잔나의 그런 개입으로 인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판결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고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를 가지고서 바뀌고 이 사람 끝까지 뭘 주장하고 있습니까? Ich bin doch unschuldig.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doch unschuldig. 나는 죄가 없다. 왜 죄가 없습니까? 자기는 상부의 명령에 따라 행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 이렇게 이 사람 끝까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Ich bin doch unschuldig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첫 번째 영화입니다. 앞으로 저 동동 영화 몇 편을 더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만.